자, 그래서 전 시간 이제 도시 설계에 대해서 좀 개념과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어반 디자인, 도시다움이 뭔가? 그러면 이제 설계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와 건축. 도시는 어떠한 건축도 도시의 질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세워질 수 없다. 자, 무슨 말이에요? 도시의 어떠한 건축물도, 그죠? 도시의 질서에 맞게끔 세워진다는 거죠. 도시의 질서가 잡아주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라는 것은 건축물의 집합체고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며 집단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공적 외부 공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도시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마 시대도 보면 로마 시대부터 도시 구도가 어떠돼요? 그냥 격자형 구도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건축물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격자형이다. 격자형이라는 도시의 질서에 맞게끔 개별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오는 경우죠. 이 말이잖아요. 도시의 어떠한 건축물도 도시의 질서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세울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은 한번 여러분 일반적인 설계의 개념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 바라보고 있는 도시의 방향은 좀 달라요. 서양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인 도로를 갖추어주고 도로의 확장에 따라서 주변 인프라들이 만들어지죠. 혹은 철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철도 라인과 함께 도시가 형성되는 개념이 잡죠. 근데 동양의 도시 공간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동양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마을, 촌동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래요. 건물이 들어오면 건물 사이사이로 돌담길이 만들어지고 골목길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이 좀 이런 특성이 좀 강해요. 개별적으로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그 사이사이로 길이 형성되는 경우. 그래서 우리 과거 민속촌 같은 거 가보시면 길이 꾸불꾸불하고 잘 안 보이죠. 꾸불꾸불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도시 공간을 만들었다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좀 격자형이 삽입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그 구글 같은 데, 네이버 지도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종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종로가 있고 을지로가 있고 충무로가 이렇게 있고 거기 청계천이 지나가면서 이런 구조가 잡히죠. 그랬을 때 경복궁과 이쪽 동묘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동묘가 이렇게 있고 그 필지들의 결을 보면은 이런 느낌. 약간 남향에서 동남향으로 필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길이나 그 서울 역사박물관 광화문 쪽에 있는데 가보시면 옛날 지도 같은 거 보셔도 건물들이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봤을 때 이런 정남 이런 거 따지면서 지금 현재 서울 이렇게 격자형은 일제강점기에 좀 삽입된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도시공간 체계는 조금은 달랐다는 거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래서 도시는 기본적인 건축물들이 형성을 하면서 만들어지고요. 자, 건축이라는 것은 개별 필지별 건축행위다. 즉, 하나의 땅에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건축의 3요소라는 것은 기능과 구조와 미가 있어야 된다. 자, 기능. 화장실이면 화장실의 기능이고, 주방의 기능이 있고, 거실, 혹은, 방. 개별적인 기능이 다 나오죠. 그러면 그런 기능에 따라서 구조를 어떻게 잡아주냐? 동선체계를 어떻게 잡고, 구조를 어떻게 잡아주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건축의 3요소라면, 개별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개별 건축물들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사적, 내부 공간의 성격이 강하고 직관적이고 통찰적이면 직관적 사고의 성향이 있다. 즉 자기의 주장에 맞게끔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도시 건축이라는 것에 있어서 한번 좀 봤고요. 건축은 보다 좀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 그럼 도시 설계 대상. 거시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도시 전체, 미시적으로 작게 봤을 때는 주택단지에서 개별 부지 및 건축물에 이르는 물리적 환경이다. 즉,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플래닝 할 수 있는 대상이 우선 크게 본다면 도시 전체 공간을 설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한 공간, 구역을 잡고 그 공간의 개별적인 건축물과 부지에 대해서 플래닝 하자. 자, 도시 전체의 설계, 신도시나 신공업도시 등 도시의 윤곽과 가로망, 토지 이용, 가구 분할, 건축의 규모, 높이 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도시 전체라면 도시 체계의 설계, 도시 가로망 체계를 세워 보행자와 자동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도시 설계의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 있겠다. 부분 설계, 광장과 몰, 공원, 가로변 등의 미화 등과 도심의 미관을 위한 중심지구의 개발, 쇼핑센터, 공공시설, 문화센터, 담장, 가로시설물, 가로수, 광고간판, 건물 외관 등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부분도 설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뭐 간판 정비 사업도 하고요, 가로시설물 계획도 다 하는 거고, 담장과 울타리의 형태를 잡아주기도 하고, 개별적인 건축물들은 보다 아름답게 설계 공부도 하죠. 상징물 설계, 도시의 시각적 형태, 이미지, 랜드마크 등의 상징물의 공간 배치와 조경처리다. 이런 건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서울의 색 해가지고 요즘 택시들이 다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상징적인 색깔, 우리 무슨 뭐 담록색이다, 담청색이다, 회색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서울 곳곳에 섞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하늘의 색인 하늘색을 따서 뭔가 교량의 위에다가 교량 다리 쪽에다 칠을 하겠다. 그러면 하늘 공간과 매치를 시키는 거고, 우리가 땅이라는 생각, 황토색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버스 전용차로 같은 거 보시면 버스 전용차로가 그 황토색이 들어간 데가 꽤 요즘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버스 전용차로 구간만 황토색 그 아스팔트가 좀 들어오면서 색깔을 좀 달리 하는. 뭐 택시 같은 경우 주황색 택시로 도시 전체 공간을 일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서울색이라는 걸 활용해서 상징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정표들도 다 색깔이 지금 통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상징적 설계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도시 설계이고 도시 공간이고 도시 계획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근데 분명히 개별적인 담당자들이 있겠죠. 정말 시각 디자인만 하고 공공 디자인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각 디자인과 공공 디자인을 도시라는 공간에 융화시키는 게 도시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매년 한 가을 겨울쯤 되면 공공 디자인 엑스포가 또 개최될 거예요. 그런데 좀 가보시면 어쨌든 우리 분야 유관 분야죠. 산업 디자인이든 공공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까 하고 다양한 아이템들을 갖고 오죠. 그런 아이템들을 도시 속에 녹이는 거. 이것이 보면 도시 설계다. 그래서 우리 도시 디자인 총괄 공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WDC에서 세계 디자인 수도 이런 페스티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도시 설계의 일환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도시 공간의 대상 중에 이제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데요. 그럼 형태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도시의 형태는 토지용 형태와 가로망의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다. 토지용의 형태와 가로망. 그래서 생활공간 내부의 기능이 도식화되어 형태, 즉 형식과 양식, 모양과 외형, 윤곽 등을 정비해야 된다. 도시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자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조형설계는 도시 내부의 부분만을 분해하는 반면, 즉 도시 내부만 보는 반면, 도시설계는 도시 내부 구조를 유기적인 총합체로 만들어 이미지화하면서 도시의 형태로 형성한다. 개별적인 조형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공간만을 좀 설계했다면, 도시설계는 보다 넓은 분야, 보다 큰 분야를 다 다룬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종류 같은 경우 도시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자, 산재형이다. 산재형. 처음 촌락이 형성될 때부터 외부의 침입에 대한 방어가 필요 없어 무질서한 형태로 발전된 원형이고 윤곽과 형태는 분명히 갖추고 있다. 그냥 산발적으로 생산된 도시라는 거죠. 그냥 촌락 같은 것들. 뭔가 방어적인 목적이 없고 그냥 여기에 뭐 마을 하나 좀 생기고 이렇게 좀 생기면서 그냥 군데군데 생기는 촌락 같은 것들. 그래서 산발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도시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만들어지면 기본적인 외형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도시 공간이. 자, 다음 규칙형. 규칙형은 지형에 따라서 원형이나 가로가 격자인 경우에 사각형의 형태다. 즉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다는 거죠. 뭐 과거 로마 시대에서 로마 식민지 도시들 같은 경우 격자형 베이스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규칙적인 공간 구조가 나왔다는 거고 지형에 따라서도 그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형에 따라서 들어온다고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 분지의 도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치면 분지의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선 중앙부에 만들어질 거고 점점 외연점 확산을 하지만 외곽 라인은 분지라는 공간에 의해서 막히죠. 이런 것 같은 식으로 어떤 일정한 패턴과 규칙이 있을 때 규칙형의 도시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기하학 형태, 광장이나 직선 광로가 방사 방사형에 첨가되면서 정착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광장과 직선 광로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격자형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더 퍼질 수 있는 공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번 더 삽입되는 거죠.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게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게 워싱턴 DC의 도시 공간이잖아요. 격자형 구조에 방사 삽입편이 환영돼서 워싱턴 DC 백악관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인 모습을 잡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기하학형의 도시 공간도 있다는 거고요. 선형, 구심적 도시의 병렬적 배치로 전환되면서 도시를 형성했다.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선형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우선 여기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점점 도시가 늘어나는 선형 도시죠. 그냥 길다란 선형의 형태로 생긴 도시. 자, 다음으로 이제 비행기형도 있네요. 비행기형. 코스타가 설계한 브라질리아다. 자, 르끄르브제의 우선 제자죠. 코스타, 루시오 코스타라고 하는 사람. 르끄르브제의 그 제자로서 도시 공간을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쓱 만들어줬죠. 비행기 형태의 도시 공간도 있고, 식물형. 나무의 줄기를 구심축으로 교통기관을 하고, 가지는 급수, 배수, 전기, 가스로 하고, 잎은 주거지 형태로 만들어 이끼는 녹지의 개념을 했다. 이런 도시도 있대요. 그러니까 도시 공간의 줄기, 나무를 잡아주고 가지를 그려서 그 큰 줄기는 기반시설이고 이파리는 개별적인 주거지라면 큰 가지에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공급해주고 개별 주거지와 함께 이끼들이 녹지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도 있다고 하네요. 식물형 도시공간은 어떤 건지 솔직히 저도 잘 보지 못해서 설명드린 글인데 이와 같은 도시공간도 있다. 자, 다음은 동물원이에요. 감각기관, 운동기관은 노출되고 중요기관은 내장으로부터 숨겨지는 원리를 이용해서 극한, 극서, 전쟁, 재해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한 목표를 가진 중심을 갖고 있는 도시의 형태다. 그래서 운동기관과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은 밖으로 표출되고 중요한 기능들은 안으로 숨기게 되는 그와 같은 도시 형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동물형의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도의 찬디가르 있죠. 찬디가르의 도시 설계했을 때 형태적인 공간은 우선 격자형 공간 구조가 나오지만 개념 원리로 봤을 때 우리가 꼬르부제가 V1부터 V7까지 가로망을 잡아주죠. 그래서 가장 탑 클래스 중심부에는 공공청사와 같은 기본적인 관청이 들어올 것이고 왜요? 사람의 머리라고 써있을 때 두뇌이죠. 두뇌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될 것이고 기상청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줬겠죠. 그리고 우리 허파가 있는 쪽에다가 대규모 공원을 배치해서 도시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럼 V1부터 V7 같은 경우
V1은 인체에 흐르는 대동맥 라인. 즉, 대동맥이라는 것은 피가 빠르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많은 피가 다 지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속에 있는 뭐 적혈구나 이런 걸 자동차로 받겠죠. 그래서 대동맥 라인에 V1이라는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V7 같은 경우, 우리 모세혈관에 비유하면서 사이사이 지나가는 보행자 도로 개념을 잡아주는 그와 같은 식도 동무정의 하나의 예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꼬르부제가 설계했던 혹은 수단의 도시계획 중에는 조금 모양적으로 나온 거지만 수단의 도시계획 안 같은 거 보면 코뿔소로 만들어진 코뿔소의 모양의 도시 공간을 만들어서 쓱쓱 도시를 설계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딱 저도 처음 봤을 때 이 도시의 모습이 많이 본 듯한 그림이었어요. 정육점에서 무슨 닭 가슴살, 등심, 안심 막 해서 부위 나누죠. 그와 같은 식으로 공간 구조를 나누는 것도 있었다. 자, 다음으로 수지형이라고 하네요. 핑거 패턴. 여러 가닥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서 일정한 규모의 도시 단위로 열매처럼 맺어 도시를 형성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죠. 도시가 방향이 있어서 구심점이 잡히는 거고, 그런 것이 확장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나올 수 있겠죠. 도시의 연담화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과거 학부 시절에 공모전 했을 때 생각이 나네요. 공모전 할 때 단독주택 설계하는데 진짜 딱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공간을 손을 갖다 대고 이 사이에 단독주택을 설계하면서 뭔가 그때 컨셉이 손안의 마을 해가지고 커뮤니티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좀 나네요. 그래서 저도 막 이거 하면서 그때 이제 설계니까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단독주택을 만들어주고 제 손금을 따가지고 제 손금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은 생명성 라인은 그 사람들이 활력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 막진금이라고 하는 금전적인 라인이죠. 이런 라인은 우리가 공공시설들, 뭔가 근생시설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던 기억이 하나 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공간이라는 것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도시의 형태, 설계적 공간들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설계라는 것들, 공간이라는 것들이 좀 정형화된 건 없을 거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더 있겠죠. 자, 다음은 나선형. 메타볼리즘 그룹에서 제안했으며 수직 공간과 수평 공간을 교통 기능을 연결시켜 제3의 공간 실설을 구성시키는 도시 형태.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롯봉기일스. 롯봉기일스의 건축물이 나선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층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고, 그러면 우리가 단층을 딱딱딱 잘라서 1층에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선형 구조를 잡아주면 라운딩이 돌면서 어느 순간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잡아줬다는 거죠. 나선형으로도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제3의 공간 질서를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롯봉기일스를 조금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 신도림에 가보시면 신도림에 새로 생긴 그 멀티플렉스가 하나 있죠. 신도림에 생긴 디큐브시티를 보시면은 약간은 그런 느낌을 좀 잡아줬어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잡았다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층의 개념을 좀 없애면서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도 있었다. 자, 탑상형을 본다면 원통의 유닛을 붙여 공장에서 생산된 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며 공중도시, 탑상도시, 해상도시, 해양도시 등이 있다. 타워형 도시의 패턴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어쨌든 이제 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다 봤던 게 평면적인 것도 있지만 입체적인 공간도 있다는 거잖아요. 평면과 입체가 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축 도시 설계라는 것이 분명히 평면적 계획과 건축적 계획, 즉 입체적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제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시 공간의 전반적인 형태를 봤다면 그 속을 채우는 도시의 시설들에 대해서도 또 한번 보죠.
자, 도시시설의 의미. 도시민이 생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시 재반 활동의 공간적 조직과 적정한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 앞에서는 도시 공간의 형태를 어떻게 잡을까, 외형적인 형태를 어떻게 잡을까 얘기했다면, 이제 그 속을 어떻게 채울 거죠. 채운다는 건 도시 시설이니까. 그렇죠? 그럼 시설을 채울 때, 주변과의 조화도 생각해야 되고, 적정한 배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시시설의 종류는 점적 시설, 면적 시설, 선적 시설, 망적 시설이 있다. 자, 점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건물을 이용하는 학교, 문화회관 등 하나의 건축물이죠. 그렇죠?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면적 시설, 토지 면적이 필요한 운동장과 공원 등 뭔가 좀 폴리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도 있어야 되고, 선적, 단순한 선으로 형성되는 방호, 제방, 수로와 같은 어떤 라인을 잡아주는, 그렇죠? 경계를 잡아주겠죠. 그럼 망적 형태,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도로망, 상하수도망, 이런 것들. 그러면 선과 망이 다르죠. 많은 친구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 같은 것은 선이 아니라 망이에요. 선은 하나의 기점과 종점을 통해서 하나의 선상에서 있는 게 선이라면,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망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점적, 면적, 선적, 망적 시설을 구분해서 그 공간을 접근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자, 영리 여부, 즉 수익성이 창출하느냐 안 나느냐. 영리적 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극장, 영화관 등이 있다면, 비영리 목적, 공공의 증진을 위해서 들어오는 시설들인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들어오는 도서관, 경찰서, 이와 같은 공공청사들은 우리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서비스하는 시설이니까 이렇게 영리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정상 여부. 자, 정상적 시설, 잦은 사용 빈도를 가지는 교통, 통신 시설 등이고, 불정확적 시설, 불확정적 시설, 낮은 사용 빈도를 가지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교통이나 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도둑이 들었다, 불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시설과 항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다르게 구분해서 사용 빈도수를 잡아주는 거고, 위치의 패턴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설계의 기본적인 사용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고. 자, 도시시설과 권역. 점적 시설에는 점시설에 핵이 되어 그것을 이용하는 권역이 성립되고, 그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이 있으며, 그 시설과 영역의 관계가 성립된다. 무슨 말이에요? 점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다? 학교 점적 시설이잖아요. 그럼 이 학교를 이용하는 반경이, 권역이 설정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생활권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생활권을 가지고 반경이 되고. 자,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우리가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용 빈도가 낮으니까 훨씬 더 에어리어가 커지겠죠. 그래서 반경을 나눠서 생활권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설계 원리라는 거죠. 자, 도시시설과 권역. 점적 시설은 점시설이 핵이 되어 그것을 이용하는 권역이 성립되고, 그 주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되어 있는 영역이 있으며, 그 시설과 영역의 관계가 성립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점적 시설이라 하는 학교가 있을 때, 이 학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분포에 따라서 영역이 잡힌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생활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활권. 하나의 시설을 이용하는 반경, 생활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 빈도에 따라서 학교 같은 경우 여기 사는 모든 학생들이 매일 통근하는 정상적 시설이라고 쳤을 때, 이런 정상적 시설은 사람들의 행동 반경에 따라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생활권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뭐 소방서나 경찰서와 같은 비정상적 사용 시설들,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좀 낮은 시설들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보다 큰 권역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통해서 근림주구, 근림분구, 인부구, 뭐 지표더의 단계 구성, 월중심, 주중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개념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자는 개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벅찬 일을 위하여
빠른 디자인과 계산 능력을 그릴 때 사용된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어요? GIS 같은 거 있죠. GIS를 활용해서 어떠한 시설의 반경을 구하고 그 시설과의 관계를 다 고려하는 거죠. 뭐 토지 적성 평가를 할 때도 하나의 토지가 도로와의 근접 관계, 공공시설과의 거리, 주변 집과 이런 거 다 판단해서 그 데이터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해외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영국 같은 경우 델타라는 프로그램도 쓰고요. 그러니까 도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도시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집가가 어떻게 변동되거나 혹은 이런 도로가 3차선 도로, 2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 도로로 확장됐을 때 그 도로가 늘어남에 따라서 차량 통행이 얼마큼 늘어날 거고 통행량이 증가에 따라서 토지 이용은 어떻게 변하고 뭐 집값은 어떻게 변하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다 프로그램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도시 계획들은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도입되지 않았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해외 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적어요, 솔직히. 그 하나의 도시를 유럽 같은 경우 인구 2천에서 5천 명 정도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도시를. 그럼 2천에서 5천 명이고 가구수 한 100세대 정도, 한 10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럼 그런 세대들을 가지고 도시 공간 구조니까 흐름이 뻔하다는 거죠.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퇴근 시간 일정하고 집가 변동, 뭐 이사할 수 있는 빈도 뻔하니까 데이터 값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솔직히 답을 찾을 수가 없죠. 너무 복잡해요.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좀 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심시티 같은 게임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심시티 같은 것도 내가 도로를 만들어주면서 도로에 따라서 도시 공간이 어떻게 확장되고 사람들이 얼마큼 증가하고 공업시설을 배치해서 뭔가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게임이긴 하지만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얼마 전 2, 3년 된 것 같아요. 심시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도시공학을 가르치자고 하는 뭐 논문도 한번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프로그래밍으로 도시 설계를 할 수 있다. 자, 최적화된 설계. 설계 대상의 본질적 기능의 추출과 이상적 형태를 생각한 후 마지막으로 다른 부수적 기능 및 제약 조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을 뜻하나 본질적인 기능만 따져선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설계라는 것이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다 봐서 우리는 최적화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 조율해야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학과, 도시설계가의 장점이고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요. 그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알고 있죠. 그 관계와 관계 사이 속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예인가. 그래서 우리 최적화 설계 같은 경우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죠. 나무트리 같은 거. 대안 설계 과정을 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도 봤을 거예요. 대안 트리 과정을 통해서 보다 좋은 최적화를 잡아주는 이와 같은 과정도 도시 설계의 하나의 방법이다. 분할에 의한 방법. 모듈을 이용해서 분할에 의해 도시를 설계할 때 각각 그 자체로 독립성 있게 개발한다. 무슨 말이에요? 도시 공간을 쪼갠다는 거죠. 블록별로 A 블록, B 블록, C 블록, D 블록 쪼개서 개별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롯데월드 합시다. 롯데월드를 가면 뭔가 그런 놀이동산을 가면 무슨 판타지 어드벤처, 무슨 호러 어드벤처, 무슨 로맨스 어드벤처 영역을 다 나눴잖아요. 영역을 나눠서 개별적인 공간별로 특성을 잡아주는 게 분할 방법에 의한 설계라는 거죠. 그럼 분할 방법이 나왔다면 이 분할을 중첩을 시킬 수도 있겠죠.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쪼개는데 이렇게 쪼개는 거죠. A 블럭과 B 블럭, C 블럭과 D 블럭. 그러면 이와 같은 크로스 라인에서는 중첩이 돼서 두 가지 같은 성향이 나오는 거고 중심점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핵심이 나오겠죠. 이런 것도 분할에 의한 설계 방법이다. 도시 공간을 잡을 때. 자, 형태에 의한 설계. 전체 계획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행위 패턴과 물리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그 도시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는, 여기 뭐 쇼핑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뭐 음식하는 공간이에요. 형태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고요. 물리적 공간, 1층 레이어와 2층 레이어, 혹은 뭐 A 구역과 B 구역을 다 나누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설계의 방법론 중에 하나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형태학적 분석. 형태 변수를 가능한 변화시켜보고 그것을 조합해 만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채택하는 방법이다. 형태학적 혹은 행태학적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난감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다고 치고 A 건물과 B 건물이 있는데 점포가 하나 있다. 그럼 이 점포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오후 5시에서 6시에 오후 5시에서 6시에 해가 떠요. 지는 해가 뜨는데 지는 해가 너무 잘 들어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어떤 업종을 들어와야 돼요? 보석가게 같은 게 들어오는 거죠. 보석가게. 보석가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햇빛에 반사된, 석양에 반사된 보석들이 아름답게 비친단 말이에요. 혹은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골목에서 그 바람에 의해서 냄새가 막 흘러가. 그럼 이거는 빵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바람과 함께 빵 냄새를 맡으면서 공간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게 형태학적이고 행태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하나에 좀 너무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는데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형태적 분석이다. 자, 자유로운 현상 설계. 자유로운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섞어내는 거죠.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잖아요. 우리 정말 공모전에 어떤 주제도 없고 다양하게 들어오죠. 이런 식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도시 설계라는 것이 이제 좀 되게 보면 이상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도시와 건축, 건물과 도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도시의 형태, 모양새는 어떻게 됐고, 도시 시설들과의 관계, 뭐 점적 시설과 뭐 산적 시설, 면적 시설이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 설계에 대한 접근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 설계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단지 계획 파트로 보다 조금 법적이고 좀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